안녕하세요. 인연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책장 쪽을 맡고 나는 오래된 목재 서랍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랍장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 했다. 검붉은 원목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잡이는 오랜 사용으로 반질반질 달아 있었다. 첫 번째 서랍엔 아버지의 만년필 컬렉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두 번째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서랍이 절반쯤 열리다 멈췄다. 손을 집어넣어 더듬거리니 뒤쪽에 뭔가 끼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빼내자 먼지 덮인 낡은 수첩이 나왔다. 표지는 한때 분홍색이었을 것 같은 바랜 색깔이었다. 모서리는 달아 실이 보였고 가죽 표지엔 희미한 꽃무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건 분명 아버지 것이 아니었다. 엄마, 이거 혹시 엄마 거예요? 엄마가 다가와 수첩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대학 때 쓰던 일기장인데. 엄마는 수첩을 받아들고는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게 건넸다. 버려도 돼. 별 내용 없어. 하지만 엄마가 서둘러 자리를 뜬 뒤 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엔 1987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대학 3학년이었을 때다. 빛바랜 파란 잉크로 쓰인 글씨들이 빼곡했다. 젊은 시절 엄마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의 내용, 친구들과의 수다, 좋아하는 영화, 읽은 책들. 평범한 대학생의 일기였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특정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지민. 문맥상 매우 가까운 친구인 것 같았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다 1988년 6월 이후로는 일기가 뚝 끊겼다. 몇 장의 빈 페이지 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한 줄이 있었다. 아니,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이름을 적었다가 펜으로 수십 번 더 그어 지운 흔적. 그것도 모자라 칼로 긁어낸 듯 종이가 거의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 아래엔 날짜가 하나 적혀 있었다. 1989년 2월 15일. 내가 태어나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다. 종이를 만져보니 그 부분만 이상하게 두꺼웠다. 뭔가 테이프 같은 것을 붙였다가 뗀 흔적도 있었다. 이건 단순히 실수를 수정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일기장 위에 비스듬히 떨어졌다. 그 순간 지워진 이름 부분이 빛에 반사되며 희미한 요철을 드러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종이 뒷면까지 배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 이 지워진 이름의 주인은 누구일까? 왜 엄마는 이토록 철저하게 그 이름을 지워야 했을까? 밤이 깊어가는 서재에 혼자 남아 나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지민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표시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1988년 4월부터 지민이 언급될 때마다 엄마의 필체가 미묘하게 떨렸다. 마치 그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듯했다. 5월의 어느 날 일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지민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우린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 다음 장은 찢겨나가 있었다. 누가 일부러 뜯어낸 것이 분명했다. 남은 조각에는 약속, 비밀, 지켜야 같은 단어들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1989년 2월을 검색해보았다. 그해 2월은 유난히 추웠다는 기사가 나왔다. 폭설이 내려 서울 시내가 마비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런 혹독한 겨울에 엄마는 무엇을 그토록 지워야만 했을까?
일기장을 덮고 일어서려는데 뭔가 바싹거리는 소리가 났다. 표지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옆 사람의 얼굴 부분이 담뱃불로 지진 듯 구멍이 나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8년 4월 23일. 그리고 그 아래 역시나 펜으로 난도질하듯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첫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지유로 시작하는 이름. 설마 지민?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확대경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커튼을 치고 스탠드를 켠 뒤 일기장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다. 확대경을 통해 본 지워진 이름의 흔적은 전날 밤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잉크의 번짐이었다. 검은 볼펜으로 먼저 그었고 그 위에 파란 잉크, 다시 빨간 펜으로 덧그은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마치 지질학적 지층처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지우기를 시도한 것이 분명했다. 종이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볼펜 자국이 가장 깊이 패여 있었다. 힘을 주어 쓴 탓에 다음 장까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트레싱 페이퍼를 가져와 그 위에 대고 연필로 살살 문질렀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럽게. 서서히 글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글자는 확실히 지이었다. 두 번째는 이인지 어인지 불분명했다. 세 번째 글자를 추적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글자 주변으로 물얼룩 같은 자국이 있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확대경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종이 섬유가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동심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 부분만 종이가 약간 주름져 있었다. 엄마가 이 이름을 지우면서 울었단 말인가? 나는 일기장을 뒤로 넘겨 1988년 4월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지민이 처음 아프다고 언급된 시점이었다. 4월 25일. 지민이가 쓰러졌다. 수업 중에 갑자기 코피를 흘리더니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5월 3일. 지민이 퇴원했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 의사는 충분히 쉬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불안하다. 5월 15일. 오늘 지민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검은 잉크로 전체가 지워짐. 5월 15일 이후의 일기는 대부분 검열된 것처럼 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 있었다. 함께 극복하기로 했다. 비밀로 하자고. 아무도 모르게. 6월의 마지막 일기는 단 한 문장이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이길. 그 후로는 앞서 말했듯 공백이었다. 1989년 2월 15일에 그 지워진 이름까지. 나는 컴퓨터를 켜고 1988에 1989년 대학 졸업 앨범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엄마가 다녔던 대학, 국문과. 다행히 그 대학은 오래된 앨범들을 디지털화해서 동문회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1989년 졸업 앨범을 찾았다. 국문과 페이지를 넘기다가 엄마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엄마 바로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른 모든 자리는 빼곡히 차 있는데 엄마 옆만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아래 이름란도 공란이었다. 졸업생 명단을 확인해보니 더 기이했다. 국문과 85학번은 총 40명이었는데 사진은 39명뿐이었다. 한 명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 대학 도서관에는 오래된 학적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서에게 1980년대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하 보존석으로 안내해 주었다. 먼지 쌓인 서고에서 1988년 학적부를 찾았다. 국문과 85학번 명단을 펼쳤다. 거기엔 40명의 이름이 모두 있었다. 엄마 이름 바로 아래 김지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자퇴.
날짜는 1988년 12월 30일. 자퇴. 6월에 일기가 끊긴 후 12월에 자퇴했다는 것인가? 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페이지를 촬영했다. 그때 뭔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적부 사이에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끼어 있었다. S대 여대생 실종, 경찰 수색 중. 1989년 1월 3일자 신문이었다. 기사는 짧았다. S대학교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모양이 지난달 30일부터 행방불명 상태다. 김양은 자퇴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김모양 23세 국문과 4학년 12월 30일 자퇴. 모든 정황이 김지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잠든 후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우리 집 다락방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오래된 가구며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엄마의 오래된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대학 시절 앨범이라고 쓰인 상자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예상대로 사진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대학 시절 사진들이었다. MT, 축제, 강의실 풍경들. 그러다 특이한 사진 한 뭉치를 발견했다. 다른 사진들과 달리 비닐봉지에 따로 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모두 같은 두 사람이 찍힌 사진들이었다. 엄마와 또 다른 여성. 첫 번째 사진.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고 옆에 여성은 단발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굴은 선명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사진 표면이 마치 오래된 유리창처럼 부분적으로 뿌옇게 변색되어 있었다. 특히 그 여성의 얼굴 주변만. 두 번째 사진. 카페에서 찍은 듯한 사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과 펼쳐진 책들. 그런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였다. 그 여성의 모습만 약간 흐릿했다. 마치 사진 인화 과정에서 그 부분만 노출이 잘못된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총 12장의 사진이 있었다. 모두 1988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다. 뒷면에 적힌 날짜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여성의 모습이 흐려졌다. 마지막 사진은 1988년 6월 15일자였는데 여성의 얼굴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사진 안에서 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흐려진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품 처리를 한 것일까? 상자 바닥에서 편지 봉투들을 발견했다. 반으로 찢어진 편지들이었다. 찢어진 반쪽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나머지 반쪽들은 없었다. 남은 조각들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단편적이었다. 약속 지킬게. 너만은 모르게. 미안해,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필체는 엄마 것이 아니었다. 아마 김지민이 쓴 편지인 듯했다. 봉투 중 하나에서 이상한 것이 떨어졌다. 병원 팔찌였다. 환자용 신원확인 팔찌. 하지만 이름 부분이 검은 매직으로 지워져 있었다. 날짜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1988년 11월 27일. S대학병원. 주소록도 있었다. 낡은 가죽 커버의 전화번호부. 고 섹션을 펼치자 김지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 검은 펜으로 난도질하듯 지워져 있었다. 그 페이지만 유독 구겨지고 찢어질 듯 너덜너덜했다. 특이한 점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B형 RH-. 킥이 혈액형이었다. 다락방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에 사진을 비춰보니 더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흐릿한 여성의 실루엣 뒤로 무언가 글자가 보였다. 사진을 뒤집어 빛에 비추자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영원한 자매, 지민 앤드 수진. 수진, 엄마의 이름이었다. 마지막으로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발견했다.
안에는 반지 2개가 들어 있었다.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 안쪽에 각각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KSJ, 또 하나는 KJM. KJM, 김지민. 반지는 깨끗했지만 하나는 약간 변색되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손가락에 끼워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벗겨진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은 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다락방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달빛 아래 먼지들이 춤추듯 떠다니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김지민, 엄마의 대학 친구 아니, 그 이상의 관계. 1988년 4월 발병, 1988년 12월 30일 자퇴, 1989년 1월 3일 실종 보도, 1989년 2월 15일 엄마의 일기장에 지워진 이름, 1989년 3월 15일 내 출생. 타임라인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빠진 조각들이 있었다. 김지민은 정말 실종된 것일까? 아니면 새벽 3시 잠들 수가 없었다. 창밖을 보니 엄마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커튼 사이로 엄마의 그림자가 보였다.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일기장? 월요일 아침, 나는 엄마가 출근한 후 그녀의 대학 동기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SNS를 통해 몇 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엄마와 가장 친했다는 정희진 씨의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씨 딸인데요. 혹시 정희진 선배님 맞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딸. 그래, 맞아. 무슨 일이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고, 특히 1988년 무렵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1988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왜 갑자기 그때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의 옛날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그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혹시 김지민이라는 분 아세요? 전화기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너, 그 이름을 어디서? 엄마 일기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직접 만나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야. 1시간 후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정희진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얼마나 알고 있니? 김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1988년에 아팠고 그해 12월에 자퇴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실종됐다고. 정희진 씨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실종. 그래. 공식적으로는 그래. 공식적으로는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이름 더 이상 파지 마. 너한테도 네 엄마한테도 좋지 않아.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민이는 특별한 아이였어. 너무 맑고 너무 약했지. 그리고 네 엄마를 너무 사랑했어. 사랑이요? 정희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사랑. 친구 이상의 감정. 그 시절엔 더더욱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1988년. 보수적이던 시절. 두 여성의 사랑.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민이가 병에 걸렸어. 처음엔 단순한 빈혈인 줄 알았는데 백혈병이었어. 급성.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
시한부 6개월.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민이는 거부했어. 네 엄마 곁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다고. 그런데 왜 자퇴를? 정희진 씨가 갑자기 일어섰다. 더 이상은 못해. 이미 너무 많이 말했어.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해주세요. 김지민 씨는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1989년 2월 15일. 네가 그날 이후로 태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무슨 의미예요? 한 생명이 떠나고 한 생명이 왔다는 거지. 네 엄마는 선택을 해야 했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김수진 씨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S대학병원 의무기록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지민 씨에 대해 문의하신 분 맞죠?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전에 병원에 전화해서 1988년 환자 기록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네, 맞아요. 원래는 알려드릴 수 없는 정보인데 김지민 씨 케이스는 좀 특별해서요. 혹시 직접 오실 수 있나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시간 후 나는 S대학병원 지하 의무기록실에 있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오래된 파일을 하나 건넸다. 1988에 1989년 산부인과 기록입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환자명 김지민 입원일 1989년 2월 14일 퇴원일 공란. 산부인과? 백혈병 환자가 왜 산부인과에?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환자명 김수진 입원일 1989년 2월 14일 퇴원일 1989년 3월 20일. 같은 날 입원. 엄마와 김지민이 같은 날 같은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신생아 기록이 있었다. 출생일 1989년 3월 15일 성별 여 산모 검은 매직으로 지워짐. 내 생일이었다. 의무기록실 파일을 찾은 이후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1988년 당시 S대학병원에서 일했다는 간호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은퇴한 그녀는 처음엔 만남을 거절했지만 김지민의 이름을 언급하자 마음을 바꿨다. 그 아이 잊을 수가 없죠.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저는 당시 산부인과에서 일했어요. 규정상 환자 정보는 말할 수 없지만 그때 일은 너무 특별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병원 기록실에 가보세요. 지하 2층 끝 창고. 폐기 예정인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1989년 2월 것들은 아마 아직 있을 겁니다. 그녀는 왜 폐기되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나는 병원 자원봉사자로 위장에 들어갔다. 지하 2층은 음산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끝 먼지 쌓인 창고를 찾았다. 폐기 예정 1985에 1990이라고 적힌 철제 캐비닛이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조금 힘을 주자 부서졌다. 1989년 2월 파일을 뒤적거리다가 숨이 멎을 뻔했다. 산부인과 입원 기록.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환자명 김수진. 입원일 1989년 2월 14일. 병실 501호. 바로 다음 장. 환자명 검은 매직으로 지워짐. 입원일 1989년 2월 14일. 병실 501호. 같은 날짜. 같은 병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겼다.
산부인과 수술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1989년 2월 14일 2347 응급 제왕절개 환자 지워짐 임신 32주 태아 상태 극도로 위험 진단 소견 미수가 생존 가능성 희박 미수가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는 문구가 붉은 펜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강조한 것처럼 그 아래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산모 혈액형 B형 RH-, 태아 가사 상태, 즉시 수술 필요, 산모 상태 극도로 위험.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다. 1989년 2월 15일 0013 신생아 기록 체중 1780g 상태 위독 특이사항 호흡곤란 즉시 인큐베이터 이송.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신생아의 어머니 이름란이 2번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처음 적혔다가 지워지고 다시 적혔다가 또 지워진.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필체로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더 뒤지다가 간호일지를 발견했다. 2월 15일 새벽 3시 501호실 환자 2명 중 1명 위독 출혈이 멈추지 않음. 수혈 준비했으나 B형 RH- 혈액 부족. 다른 환자 김수진과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겠다고 주장. 의료진 회의 중 새벽 3시 27분 지워진 이름 환자 사망 선언. 김수진 환자 오열. 신생아는 기적적으로 상태 호전. 새벽 4시 병원장 지시로 모든 기록 정정 작업 시작. 신생아 법정 모친을 김수진으로 변경. 사망 환자 관련 모든 공식 기록 삭제 지시. 내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다. 1989년 2월 15일 새벽 3시 27분. 엄마 일기장에 지워진 이름 옆에 적혀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사진이 한 장 떨어졌다.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다. 날짜는 1989년 1월 30일. 태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 뒤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더 건강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을 거야. 수진이가 지켜줄 테니까. 서류 더미 맨 아래에는 봉인된 봉투가 있었다. 김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 개봉된 흔적이 있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우리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날 거래. 살 가능성이 희박하대. 하지만 난 믿어. 이 아이는 살아남을 거야. 내가 못해준 모든 걸 네가 해주길. 단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지 마.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추신, 만약 딸이라면 음악을 가르쳐줘. 내가 못다 불러준 자장가를 대신 불러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서류를 정리하려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사망진단서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름란은 비어 있었고 도장만 찍혀 있었다. 날짜는 1989년 2월 15일 오전 3시 27분. 그리고 그 옆에 출생증명서가 있었다. 성명, 출생일시 1989년 2월 15일 0013. 모친 김수진. 누군가 빨간 펜으로 옆에 메모를 남겼다. 한 생명은 떠났지만 한 생명은 남았다. 이것이 김지민이 원한 기적이었다. 창고를 나오려는데 벽에 걸린 오래된 근무표가 눈에 띄었다. 1989년 2월 15일. 그날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 명단이 있었다. 그 중 한 이름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박정훈 과장. 옆에 작은 메모.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간다. 병원을 나온 나는 곧장 그 박정훈 과장을 찾기 시작했다. 은퇴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개인 클리닉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클리닉은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백발의 노이 사는 나를 보자 무언가 예감한 듯했다.
김수진 씨 딸이군요. 어떻게 아느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지민이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진료실 문을 닫고 그는 오래된 금고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36년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올 거라고. 파일 안에는 내가 병원에서 발견한 것보다 더 상세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컬러 사진.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 그게 나였다. 당신은 2월 14일 밤 11시 47분에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32주 미숙아였죠. 몸무게는 1780g.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김지민 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당신을 살렸어요. 출산 직후 대량 출혈이 시작됐는데도 당신이 안정될 때까지 수혈을 거부했어요. 당신에게 줄 혈액이 부족할까봐. 그는 일기장 같은 것을 펼쳤다. 1989년 2월 15일자 페이지. 새벽 2시경 김지민 환자가 나를 불렀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다. 제가 만약 못 깨어나면 이 아이가 크거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제 이름은 모든 기록에서 지워주세요.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왜 그래야 했나요? 그 시절 미혼모의 아이, 더구나 시한부 환자가 낳은 미수가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지민 씨는 당신이 그런 굴레 없이 자라길 바랐어요. 박 과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입양 동의서였다. 하지만 특이했다. 입양이 아니라 친자 등록이었다. 김수진 씨가 법적 친모가 되기로 했어요. 서류상으로 당신은 처음부터 김수진 씨의 딸이었죠. 지민 씨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그게 가능한가요?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지민 씨 아버지가 당시 영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딸이 미혼모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없던 사람이 되길 원했죠. 잔인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아픔이기도 했다. 박 과장이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도 지민 씨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성인이 되면 전하라고.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를 열자 아주 작은 사진이 있었다. 김지민과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작은 쪽지. 내 딸에게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엄마가, 너를 수천 번 안아준 엄마 수진이가, 이 목걸이는 우리 셋을 이어주는 끈이야. 지민 엄마가...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빛에 비춰보니 지워진 글씨 아래 더 많은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릴 수 없던 아이를 대신 살린 너에게 지민이 남긴 마지막 선물.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제 모든 의미가 명확해졌다. 살릴 수 없던 아이는 미숙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나였고, 김지민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나를 살렸다.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다. 녹음기였다. 수술 직전 지민 씨가 남긴 음성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우리 아가야. 엄마야. 미안해. 건강한 몸으로 너를 품어주지 못해서, 미숙아로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알아줘.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야. 수진이가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언젠가 이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사랑해. 내 아기야. 녹음이 끝났다. 진료실에는 정적만 흘렀다. 박 과장의 클리닉을 나온 후 나는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향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나를 보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다 알았구나. 우리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엄마,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 네 친엄마가 너를 살리려고 죽었다고. 넌 미숙아로 죽을 뻔했다고. 그런 무거운 진실을. 그래도 아니,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였어. 엄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사진들. 이게 뭐예요?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김지민의 임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바보 같았다. 사진 속 남자는 젊고 잘생겼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었다. 이 사람, 맞아. 네가 아는 사람이야. 현재 J그룹 회장. J그룹,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다. 1988년 여름, 지민이는 그와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그는 약혼자가 있었고, 지민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돈 봉투를 주고 사라졌지. 그런데 왜 이걸 이제? 지난달, 그가 연락했어. 36년 만에 딸을 보고 싶다고. 뭐라고요?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친자 확인 소송 서류였다. 그가 최근에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대. 시한부라고. 그제야 과거를 후회한다며 너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겠다고. 말도 안 돼요. 36년간 모른 척하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지민이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병원장과 거래했대. 모든 기록을 지우는 대신 거액을 기부했다고.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김지민 엄마는 그 사실을 알았나요? 몰랐어. 죽는 순간까지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네가 건강하기만 바랐지. 엄마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지민이가 백혈병에 걸린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무슨 의미예요? 지민이가 그를 만나기 전 건강했어. 하지만 그와 만난 후 급격히 악화됐지. 스트레스와 충격, 그리고 버려진 상처가 병을 악화시켰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 인간이 지금 어디 있나요? 만나지 마. 지민이가 원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만나야겠어요. 김지민 엄마가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야겠어요. 다음 날 나는 제2그룹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비서는 이미 내 방문을 예상한 듯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화로운 회장실. 휠체어에 앉은 60대 중년처럼 보이는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한때 잘생겼을 얼굴은 이제 병색이 완연했다. 지민이를 닮았구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미안하다. 36년 늦은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상속 포기서였다. 전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구가 있어요. 뭐든 들어주겠다. 김지민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재단 이름에 김지민을 넣어주세요. 36년간 지워진 그녀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남겨주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회장실을 나오려다가 돌아봤다. 참고로 전 B형 RH-예요. 김지민 엄마와 같은 희귀 혈액형. 당신과는 유전적으로 맞지 않는 혈액형이에요. 그런데도 전 여기 있어요. 김지민 엄마의 생명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2025년 3월 15일. 내 생일이자 김지민의 36주기가 되는 날, 처음으로 공개적인 추도식을 열었다. 김지민 장학재단 출범식을 겸해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왔다. 대학 동기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김지민의 가족들. 김지민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다.
80대의 노부부는 나를 보자 한참을 울었다. 우리 지민이가 남긴 선물이구나. 그들은 36년간 딸의 무덤도 없이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살았다. 딸의 마지막 부탁대로 지민이가 편지를 남겼어요. 부모님께. 김지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부모님, 불효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제 존재를 지워달라고 부탁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꼭 찾아뵐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저는 후회 없이 사랑하며 떠납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는 2명의 어머니를 가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분은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한 분은 저를 위해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엄마가 내 옆에 섰다. 오늘부터 김지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지워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 재단을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처음으로 김지민의 공식 묘소를 만들었다. 36년 만의 장례식이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다. 김지민 1965에 1989 사랑하는 딸, 용감한 어머니. 생명을 선물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한 줄을 더했다. 당신이 지킨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딸 올림.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지민이가 마지막에 내게 한 말이 있어. 뭐라고요?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멋진 삶을 살게 해줘. 그게 내가 존재한 의미가 될 거야 라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김지민 엄마, 당신의 소원대로 살고 있어요. 당신보다 건강하게,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36년 전 그날도 이런 봄날이었을까? 일기장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나는 36살이 되었다. 김지민이 살지 못한 나이를 넘어섰다. 이제부터의 매일은 그녀가 내게 선물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채워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엄마 수진가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안에는 지민이의 사랑이, 네 곁에는 내 사랑이 있어. 맞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두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 그것이 나다. 더 이상 지울 이름은 없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들을 써나갈 시간이다. 김지민 장학재단의 첫 수혜자들,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갈 이름들을. 일기장을 덮고 일어섰다. 엄마와 함께 묘소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묘비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잠시 머물다 하늘로 날아올랐다. 가볍게 가세요, 김지민 엄마.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이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